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얘기부터 하시죠. 일본 정부가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는 라인이죠. 이 라인의 운영사 지분을 네이버 측에 매각하라고 압박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라인이 별로 대중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83%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라인을 이용하는 이용자만 약 9,600만 명에 달할 일본 정도로. 내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말 그대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데 자, 이 라인을 운영하는 업체는 라인 야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A홀딩스라는 지주사가 이 라인 야후의 65%의 지분을 보유 중에 있는데 이 A홀딩스 주식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라인 야후가 어떤 발표를 하냐면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용자 정보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업무를 위탁하는 직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라인 야후에도 피해가 발생을 한 건데 이후 피해 규모가 51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해서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에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를 내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라인 야후 측이 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요 시스템 개발하고 운용 보수 등을 맡아왔던 네이버와 기술적 협력 관계를 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 측이 지난달 16일에 또 이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면서 2차 행정 지도 조치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해라. 그러니까 물론 일본 정부가 대놓고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네이버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라는 압박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인 네이버 의존도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가 이 네이버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습니다. 물론 우리 측은 이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다고 하지만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 이게 그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본 하면 사실 관료들의 나라라고 얘기를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 지도가 그냥 권고 수준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 행정 지도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사례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민간 기업의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들여다봐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딱히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닛산하고 르노하고 관계에서 일본과 프랑스 간의 외교 네네. 분쟁까지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자, 우리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변경 지시는 한국 기업 약탈 행위다. 네이버 경영권을 넘기라는 요구는 형평성과 한일 간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과거 일본의 통신 산업을 주관하는 NTT 서일본 사원이 고객 정보 3천만 건을 복수의 사업자에게 팔아넘겼어요. 네네. 하지만 굉장히 가벼운 제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00만 건 정도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라. 요 정도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인 야후와 관련해 가지고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행정 지도가 지금 두 번이 떨어진 거잖아요. 이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한국 기업을 빼앗기 위한 차별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충분한 주식을 이제 확보를 해서 지분 확보율을 높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이버는 라인 경영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라인 야후가 지분을 가진 자회사들이 네이버의 수많은 해외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넘긴다. 이건 곧 네이버가 해외 사업에서도 철수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네이버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3920님께서 이번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이루었다는데 이런 건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이 라인 야후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사업 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주면 사실상 해외 사업 다 내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결국 대표 메신저 라인을 일본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뭐 틱톡 중국한테 이거 사업 미국에서 중단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기업과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기업하고 일본 정부하고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기업, 국가, 개인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는 데이터 경제 시대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의 원유다, 석유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 데이터 플랫폼을 자국화하거나 또는 자국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이전이나 반출을 금지하는 일명 데이터 보호 무역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틱톡 금지법 역시 그러니까 뭐 틱톡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는 미국 기업의 사업권을 넘기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미 유럽연합에서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EU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네트워크 안전법을 만들어서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외국 기업들은 데이터 서버를 반드시 중국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라든지 캐나다 다른 나라들 역시도 네. 데이터 주권을 명분으로 데이터를 무조건 현지에 좀 보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개별 그냥 기업의 문제로 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좀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원이 북한에 의한 테러를 경고하고 나섰다는데요.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국가정보원이 해외에 있는 우리 대사관 소속 관계자들이라든지 국민에 대해서 네. 북한이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첩보가 입수됐다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지역들을 좀 보면 주 캄보디아 대사관, 주 라오스 대사관, 주 베트남 대사관,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주 선양 총영사관인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북한의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점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상향했는데요. 이 경계 단계는 테러 사건 발생이 확실시되는 심각 바로 아래 단계입니다. 그래서 테러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이유가 뭐냐? 국정원이 설명한 이유는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기 체류하던 북한의 해외 파견자들, 특히 북한 체제의 회의를 느낀 엘리트들의 이탈이 속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을 관리 감시하는 특수기관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외부 소행으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일단 해놓고 거기에 대한 보복 차원의 테러를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은 북한의 테러 위협 징후가 포착된 국가들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또 북한이 사이버 공격도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공 분야 사이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 후에 2년째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지난 2일 미국 국무부와 미국 국가안보국 그리고 연방수사국은 북한의 해커 조직인 김숙희가 언론인, 학자, 동아시아 전문가 등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이들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면서 사이버 보안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이 어쨌든 간에 지금 좀 매우 소외된 상태잖아요. 여러 이슈들이 워낙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든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좀 되는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해외 공간이나 재외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이 소식은 지난 2월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네.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지금 방위비 압박을 엄청 강하게 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전에 재임 당시에 이른바 안보 무임 승차론을 내세워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들을 향해서 방위비 제대로 분담해라라고 압박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왜 2019년 당시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 가까운 액수인 50억 달러,
6조 9천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고 그때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었죠. 자, 근데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관련된 방위비 이야기가 나온 건데 지난달 30일에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엄청나게 길고 다양한 내용과 관련된 인터뷰가 있는데 그 안에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재선이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은 4만 명의 미군 병력에 대해서 제대로 돈을 내고 있지 않다.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줘야 하느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분담금을 대폭 낮춰줘서 한국이 방위비 거의 안 내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자, 늘 그렇듯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상당히 과장됐고요.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일단 주한미군은 4만 명이 아니고요. 28,500명이고요. 네. 2021년의 부담금은 1조 1,833억 원입니다. 이게 이전 협정 때보다 13.9%나 인상된 금액이고요. 심지어 그 이후에는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돈 안 내고 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개시한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혹시 트럼프가 복귀할 때 대비해서 미리 해버리자라고 나선 건데 문제는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해서 복귀를 하게 되면은 미국 측이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때 했던 말은 허풍 아니었다.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면 이슈화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이 아까 그 가짜 뉴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짜 뉴스 한 건데 이거 팩트 체크해 가지고 저희가 SNS에 영어로 만들어서 이렇게 막 계속 미국에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이거 듣고 진짜 이런 줄 알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치 방위비 분담이 협상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일단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와 여건 등을 규정한 제도적 장치는 1966년 7월 한미가 서명한 주한미군 지휘협정, 일명 소파 협정인데요. 자, 여기에 제5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군이 주도하는 시설이라든지 그 시설로 들어가기 위한 도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공을 해줘도 된다, 해줄 수 있다. 하지만 군대의 주둔과 관련된 모든 경비는 미군 측이 부담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1991년 이전까지는 주둔 유지비는 물론이고요. 한국이 제공해야 할 시설까지 대부분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미국이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고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주둔비 분담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이 미국과 소파 제5조에 대한 예외 조항 성격을 지닌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1991년부터 2년에서 5년 단위로 체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가 매년 1조 원 넘게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는 주한미군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 인건비, 그리고 숙소와 훈련장 등이 포함된 군사 건설비, 탄약 저장과 정비 등을 다루는 군수 지원비로 사용이 되고요. 이것만 사용이 되느냐? 아닙니다. 이 외에도 미군의 통신선과 연합 지휘 통계 체계 사용비, 그리고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 군인이죠. 카투사 병력, 이 지원 등 우리나라의 직접 지원을 제외하고도 규모가 2021년 기준으로 총 2조 1,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1조 원 정도 분담하고 있어요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2조 원이 넘게 분담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미군한테 주는 혜택이 또 있습니다.
상하수도, 전기료, 가스 사용료, 전화통신료는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요. 관세와 내국세, 지방세, 석유 수입 및 판매 관련 세금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와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도 면제해주면서 간접 지원 규모도 총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 말고도 다른 게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참 협상이라는 게 아쉬운 사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라 주한미군 떠날게 그럼 또 이제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걸 이용한 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 소식까지 듣겠습니다. 한동안 좀 주춤했는데 휴전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자, 일단 그 지난달 26일 날 이스라엘이 하마스 측에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서 하마스 측이 이스라엘이 새로운 장애물을 제공하지만 않는다면 분위기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네.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급반전이 돼가지고 이집트 카이로에서 지금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협상 대표단까지 파견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CIA 국장도 지금 카이로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집트하고 미국이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도 휴전 협상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크고요. 미국 내에서도 반전 시위가 크게 벌어지고 있기 네네.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이 협상을 좀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협상과는 상관없이 우리 가자 남부 도시인 라파에 대한 공격은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또 관련해 가지고 국제사회가 혹시라도 또다시 네타냐후가 돌발 상황을 벌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미국 내부에서 반전 시위도 강한데 미국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고 있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듣고 저 4부로 돌아옵니다.